전재성 교수님께서 아주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조망을 해주시고 또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북러 관계의 긴밀화 이후에 러시아의 그 역할 증대 가능성과 그 중국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고, 오늘 발표에서는 별로 말씀을 안 해 주셨지만 가장 핵심적인 걱정거리 중에 하나는 이 발표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국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보다는 빠른 타협, 빠른 해결에 그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 어떤 봉합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거를 성공이라고 디클레어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의 안보 우려 상황이 얼마나 충실하게 북미 협상의 경우에 반영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른바 많이 거론되는 코리아 패싱 문제, 이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발표를 해 주셨고, 이어서 6분의 지정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이 6분들께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한 8분 정도에서 이렇게 마무리 져주시면은 아마 시간을 맞춰가면서 이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 지정 토론이 끝나고 나서 자유 토론이 있는데 22분인가가 이렇게 제가 세보니까 오셨는데 발언을 다 1시간 내에 소화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관련해서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국어부 교수님께서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재성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 교수님 발표 중심으로 해서 보완, 질문, 논평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론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미국이 와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그 탄핵 정국 덕택에 아마 피부로 느끼는 게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만 그 비교 가능한 미국이 언제쯤이었을까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제국의 몰락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특히 로마 제국의 몰락과 미국 제국의 몰락, 아테네 제국의 몰락과 미국 제국의 몰락 등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많은 유사점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냥 좀 거칠게 해서 그 제국의 폭정을 보는 듯한 느낌이고요. 여러 가지 외교 정책이 있습니다만 폭정 가운데 개인적으로 흥미로운 것은 외교 담론이 거의 깡패화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러운 15개 국가, 그 친구한테 할 수 있는 표현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상황 속에서 좀 비약이 있습니다만 한국, 북한은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 하는데 한국은 세계 군사력 5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경제적으로는 수출주도 성장론이 작동하지 않는 한국, 특히 두 번째 문제가 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한국은행 추산으로 관세 전쟁이 좀 악화되면 올해 경제 성장률이 한 1.4% 정도.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2% 이하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수출주도 성장론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성장론은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인 것처럼 보입니다. 북한 쪽으로 보면 뭐 가능성이 없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상상을 해보면 북한이 반중의 전초기지가 되는 경우, 핵국가 북한이 미국하고 수교하는 경우,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러니까 평화협정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게 더는 좀 매력적이라고 보이는데, 왜냐하면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킬 수 있는 문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 번째로 상상할 수 있는 한반도는 뭘까가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그 앞에 준비한 것 중에서 트럼프 얘기는 좀 빼겠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도대체 목표가 뭘까? 위대한 미국 건설은 알겠는데 저는 만약에 실패하면 지금 뭐 많은 논자들이 지적합니다만 대공황에 초입에 들어간 듯한 느낌,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대공황의 결과는 전쟁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그럭저럭 이 모순된 상태가 계속갈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공한 미국은 어떤 모습일까? 과거의 패권국가로 돌아가는 건가? 그러니까 그건 우리 희망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식 경제학의 모순 같은 것들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 트럼프의 대북 정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간 좀 우스운 질문인데 왜 트럼프는 이란과 북한을 차별 대우하는 걸까? 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북한하고 접촉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거로는 핵국가 발언을 계속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최소의 반격 능력을 인정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이제 그 지금 아직 북한이 제시했던 무기 중에 안 나온 게 그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인데, 그러니까 SLBM이 갖는 반격 능력이 아마 그 북미 관계에서 좀 쟁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요. 비핵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과연 CVID를 다시 꺼낼까? 저는 꺼내면 북미 협상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미국이 북미 협상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 북한의 최소 반격 능력을 인정하는 방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아마도 목표는 쿠바를 생각해 본다면 경제 제재가 유지되는 속에서도 수교 평화협정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논자들이 핵군 총론 얘기를 하시는데 북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 핵군 측에 들어가면 좀 더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상응해서 재래식 군사력 증강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강할 거고, 경제적으로 북한을 좀 제약하는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 계속 얘기되는 중재자 러시아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우리는 러시아가 육자회담 참여국이었고 육자회담에서 평화안보 메커니즘 실무그룹 담당자였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자협력을 선호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 4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때 비핵화는 핵군 축이다, 그렇게 정의를 한 바 있고요. 2023년 3월에 푸틴이 자체 핵 우산을 갖고 있다, 북한을 뭐 그렇게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논의는 뭐였냐면 사실은 북한군 파병과 관련된 얘기를 푸틴과 그 언론사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었고 결국은 파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에 러시아 외무성은
한미 동맹이 핵 수준으로 강화된 상황에서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한 바가 있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러시아의 목적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2월 22일인가요? 24일 연설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그 최대 형성적 권력에 도전한다라는 얘기를 명확히 한 바 있음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이 호응할 것인가인데, 저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일기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북미 대화는 김정은 정권에게는 굉장히 큰 부정적 충격을 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를 빌려 타고 기차를 타고 결국 얻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국내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건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성과가 이렇게 만질 수 있을 정도로 보장되지 않으면 나오기 힘들 것이고, 만약 협상 시작에 가시적인 선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북미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통한 학습인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비핵화를 했던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그 다음에 민스크 협정 등등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들을 북한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정이라는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 러우 전쟁 종료 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어떤 안전 보장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가 그 북미 뭐 예상되는 북미 협상에서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세 번째는 북중 관계인데, 중국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기존의 외교 경로에서 벗어나서 친러 국가가 된 것도 중국은 불만일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이 뭐 요즘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제2의 베트남이 되는 것엔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북미 협상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북러 협력의 문제인데, 일정 정도 북한 체제가 내구력을 갖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그 정 교수님의 한계를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그 우리 K 방산 얘기 많이 하는데 NK 방산이라든지 노동자 파견이라든지 기술 이전, 관광, 직접 투자 등등. 그러니까 지금 북러 경제 협력은 북한에게 식량과 에너지라는 측면에서도 최소한 이상을 좀 제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얼마나 이게 낙수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 북한 내부에서. 그게 관건이겠습니다만, 현재 북러 협력도 북한에겐 그렇게 그 미국과 만나야 되는 강한 유인을 좀 제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그 종합적으로 잘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 이슈들을 분석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김성한 고려대학교 교수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불러주신 이영선 이사장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국내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여러 가지 외교 안보 현안에 관해서 조금이나마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미국, 두 번째는 북한, 세 번째는 중국이 되겠는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만, 우리 윤영관 교수님께서 그 시간 변수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사람이 서두르게 되면은 성공할 가능성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제 재선이
불가능한 대통령이고 또 내년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가 예정이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중간 선거에서는 집권당이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지 못하는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할 때 본인 자신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서두르는 그리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치 아래 이른바 관세 전쟁을 주도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끝장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좀 지켜보자. 그 이유인 즉슨 미국이 여전히 국제 질서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신고립주의적 성향을 보일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중동 문제라든지 또 앞으로 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유라시아의 핵심 과제들에 대해서 미국이 이미 적극적으로 깊숙이 개입을 하고 있고 그것이 곧 국제 질서를 판가름 짓는 그런 결과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하지 않았다. 뭐 다자 협력이라든지 또 민주주의라는 어떤 가치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멀어지는 그런 기분이 들지만 동맹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저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효용성을 방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이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는 것도 네이토를 끝장내기 위한 그런 어떤 작업이라기보다는 동맹의 일종의 구조조정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무임승차가 아닌 보다 책임성 있게 소위 부담을 나누어서 뭔가 공동의 목표 지향성을 갖는 그런 어떤 동맹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입장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뭐 경제학자들은 이제 흔히 R의 공포라고 하면은 그 R을 리세션으로 되게 보는데 이제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그 R의 공포는 reciprocity, 소위 상호주의의 공포가 아닐까. 프리라이딩을 해온 그런 어떤 동맹국의 입장에서는 그 R의 공포가 굉장히 심각할 것이고 한국처럼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해온 그런 입장에서는 과연 기대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이제 북중러 더 나아가서 이제 이란 이런 나라들을 전임 행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트럼프 일기에서도 그렇고 소위 수종주의 국가군으로 묘사를 많이 했었는데요. 트럼프가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그 틈새를 공략하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어떤 도전 세력들의 그 단합을 상당 부분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이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하책 중에 하책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미국이 러시아와 일단 가까워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이 중동 문제라든지 더 나아가서 북한 문제까지도 해결을 도모하는 뭐 1타 3P라고 하나요? 그런 어떤 전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어떤 도전 세력들의 약화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양면적이고 좀 균형 잡힌 평가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우리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핵 문제가 되겠는데, 뭐 북핵 문제 아직도 미국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걱정들을 하죠. 과연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북한이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미 충분히 직관적으로 알았을 텐데 뭐하러 다시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그 퍼즐을 이제 제대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이른바 스몰 딜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제 스몰 딜이 뭐 거의 확실하다, 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예단하기보다는 한미가 어떻게 공조를 잘해서, 또 한미일이 어떻게 또 공조를 잘해서 필요하다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잘 활용을 해서 스몰 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거기에 보다 많은 고민과 시간을 할애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 볼튼이 쓴 그 회고록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The Room Where It Happened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그 한국 문재인 정부의 이제 중재 역할에 관해서 약간 좀 비판을 해놨었죠.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고 낙관적인 기대를 하는 것 같다. 뭐 대화 진전을 과장한다. 뭐 회고록의 내용을 제가 액면 그대로 믿고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거는 또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비현실적이고 낙관적인 기대를 앞으로 있게 될 미북 소위 대화에서 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대화의 진전 가능성을 과장한다든지 소위 말하는 희망 섞인 기대를 한다든지 이것은 현실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전재성 교수께서 그 소위 인테림 스트래티직 가이던스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은 뭐 새사람스러운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미국의 그 소위 중국과의 어떤 전략 경쟁이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궁극적인 타겟은 중국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국방부 입장에서 봐서도 역시 미군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 창끝은 뭐 중국을 가리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한미군을 활용해서 북한 억제만 하고 중국을 억제하는 것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 소위 일본, 미국, 호주 이런 나라들이 주로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식의 대단히 어떻게 보면은 100% 국익지향적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민족주의적인 그런 어떤 자세가 과연 얼마만큼 보탬이 될 수 있을지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한미군의 활용 문제, 이런 또 앞으로 대만 해협과 한반도에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소위 컨틴전시가 발생했을 때 한국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국은 북한 문제 이외에는 북한이 침공하든지 아니면은 대규모 도발을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활용하는 이 문제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식의 생각을 할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어떤 한국 정부가 앞으로 소위 지속이 되든 아니면은 교체가 되든 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아마 이게 이제 국방부 차원의
가이던스이기 때문에 그 마이크 월츠 국가안보 보좌관을 중심으로 하는 NSC 차원의 NSS National Strategic National Security Strategy가 나오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 마이크 월츠도 뭐 대중국 강경론자고 뭐 주한미군 소위 스테이터스라든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뭐 헥사스나 콜비나 이런 사람들과 생각을 좀 달리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틀에서 유사한 그런 내용들이 아마 검토가 될 것이고 우리한테 이제 공식적인 입장 문의가 오게 될 것인데 그 준비를 우리가 좀 서둘러서 초당적으로 해 나가야 될 그런 어떤 시점이 아닌가 그 점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토론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이 동맹의 그 효용성을 방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트럼프의 전략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 세력의 약화 전략 측면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도 지적을 해주셨고,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지역의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다른 현안 대만 문제라든지 이런 맥락과 이 연결시켜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정인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이사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재성 교수님 발표 아주 잘 들었고 사실 포괄적이고 균형 있는 발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선 첫째 생각해야 될 게 트럼프가 우리 한반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우리 김성한 교수님하고 좀 달리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 미국 가서도 여러 사람들하고 만나고 토론하고 하는데 느끼는 거는 트럼프 또는 마가 친구들이 생각하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임승차를 오래 한 국가이고 미국을 호구, 서커로 생각하는 국가다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도 나오지만 북한이 대단하더라. 걔네들 그렇게 고립 속에서 있는데도 핵무기 만들고 버티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 이런 인식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한반도 문제는 남북한 사람들이 풀어라라고 하는 게 상당히 강한데 이게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뉴욕 쪽 같은 데 가면은 좀 다른 시각이지만 가령 텍사스라든가 선벨트 쪽 가서 얘기들 해보면은 그쪽 ordinary American citizens say that what the heck with Korean Peninsula, what the heck with South Korea. 그러니까 우리가 혈맹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6.25 때 미국이 참전하고 그게 미국의 큰 공헌이고 그게 애국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다는 게 현실이고 만약 트럼프가 지금 4년 동안에 성공하면은 그게 새로운 미국의 어떤 그 게슈탈트가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좀 달리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미국에 의해서 한반도 문제가 종속 변수로 좌우되는 이걸 우리가 끊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남북한 문제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럼 남북한 문제는 지금 북한이 이게 적대적 두국가론을 들고 나오고 우리 국가부 교수께서도 많이 다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거기에 관건은 우리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의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갖고 북한하고 접촉하느냐. 이거에 대한 공론화가 지금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우리가 1988년 우리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후에 우리의 기본적인 통일 정책은 두 개의 국가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민족 두 개의 국가론인데 북한은 두 개의 민족 두 개의 국가론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뭐 시민사회에서 정치인들은 못 하겠죠. 그러나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 들고 나오면서 북측하고 얘기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남북한이 외교 관계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소위 남북한 간에 국교 수교하는 거고 그래서 북쪽 외무성 통해서 우리도 외교부 통해서 하는 걸 거고 통일부는 다른 형태의 이름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실질적인 문제가 아니냐 하는 문제고. 세 번째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저께도 트럼프가 이제 북한을 소위 de facto nuclear power라고 해서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
국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그건 우리 전재성 교수 의견에 동의하는 게 뭐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의 비핵화 이거 갖고 싸우지 말고 하여간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는 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하는 걸 분명히 해놓지만은 좀 우리가 좀 현실적이고 실용적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지크리드 해커 교수가 계속 주장해온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하여간 북한이 핵 활동, 미사일 활동하는 걸 중단시키고 갖고 있는 핵물질과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 자산을 줄여나가고 그러니까 롤백 시키고 그리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의 비핵화를 모색하느냐 요 논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걸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걸 핵 군축 협상이라고 그래서 우리 정부는 상당히 반대를 하는데 우리 정부는 두 가지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만이 옳은 거고 한반도 비핵화는 틀린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과거 진보 정부들이 한 잘못된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핵군축 협상은 절대 안 돼. 그래 현실적으로 그게 먹히지가 않을 건데 아마 트럼프가 북한하고 협상하고 대화한다면 아마 그거 갖고 나갈 거고 북한이 그거 아니면 안 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아마 북에서 오게 되면 스몰들의 개념이라는 게 상당히 약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뭘 북에 줄 수 있느냐. 우리 전재성 교수 얘기하신 대로 가령 뭐 원산의 관광개발 사업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한다면 그건 제재가 상당히 완화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재 완화되고 그다음 북미 수교 같은 거 뭐 지금 상하 양원 지금 공화당 갖고 있는데 심지어 트리티 상원 인준 없더라도 트리티 베이스 되지 않은 것으로 북미 간의 뭐 수교도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딱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코리아 패싱이라고 해서 우리가 반대를 하고 막아야 되느냐. 이것도 실존적인 문제가 나올 것 아니냐.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이제 한미 동맹 문제인데 우리 김성환 교수께서 이제 우리 미국하고 같이 가야 되고 대중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지금 엘드리지 콜비 같은 친구 생각하는 데서 여기 뭐 우리 한국에 중국을 겨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갖다 놓는다. 사드를 추가 배치한다. 이럴 때 중국이 반응은 어떻게 될 건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2018년 그 키신저 박사하고 한 1시간 정도 뉴욕에서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키신저 박사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종전선언 채택을 하는데 중국을 빼고 남북한 미국이 하면 어떡하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키신저 박사한테 얘기했지만 그분 얘기가 China is big and near. 중국이 큰 나라고 주변에 있는 국가인데 why the hell you antagonize China? 왜 중국을 적대화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것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교 금공은 춘추전국 시대 때 얘기인 거고 지금은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에게 오는 실존적 위협의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따른 국가안보의 코스트 앤 베네핏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중요한 거는 뭐 그건 뭐 마가 파가 그러든 뭐 사실상 차이나 헉이 그러든 어떻든 간에 기본적으로 미국이 지금 한국에 대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그 변경의 의도는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미션, 소위 임무와 기능을 바꾸는 것들,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대북 억지가 아니고 대중 억지 견지를 위한 거고 동북아, 동아시아에 또 인도 태평양에 있어서 소위 전략적 안정을 모색하는 걸로 이렇게 딱 돼 있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 우리 큰 이제 위협 인식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북한 위협 인식이 제일 중요한 거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사이에 상당히 괴리가 큰데 그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지금 DOD 입장에서는 국방성 입장에서는 지금 예산을 줄여야 되니까 엄청나게 줄여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국방성에서도 예산 삭감의 압박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제 방위비 분담 압박해서 지금 해놓은 지금 우리 한 1조 5천억 정도에서 결국 뭐 10조 넘어가는 건 10조 이상을 요구를 할 텐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부담해 줘야 되느냐. 거기에다가 이제 관세 매겼을 때 우리 또 국민적 정서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기억날 거예요. 레건 행정부하고 부시 행정부 있을 때 우리에 대해서 상당히 엄청난 이제 통상 압력을 가했거든요. 90년대 초에 우리는 최고의 반미 정서를 가졌었어요. 그때 생긴 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사실상 통상 압력 때문에 생긴 거였거든요.
거기에다가 방위비 분담 압력까지 나왔을 때 우리 국민 정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관련해서도 우리가 지금 미국 호고 올 때 좀 우리가 전향적으로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좀 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하는 거 계속 지연시키고 미국에 의존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케이 한국군이 주력군 되겠다. 미군 당신들 지원군 되라. 지상군 빼도 좋다. 당신 역외 균형자로서 옵쇼 밸런스로서 우리한테 우주, 정찰자산, 해공군 쪽 지원해주고 확장 억지 계속 해달라. 그럼 지상군 없어도 좋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결국에 한미 간에 아주 원천적 어떤 그 역할 분담의 전환 같은 걸 가져오면서 동맹은 유지하는데 결국 우리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할 게 아마 그런 식의 우리의 제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압박을 줘서 우리가 수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예 선제적으로 오케이 그렇게 할 테니까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 앞으로 한미 간의 동맹의 역할 분담 문제를 재조정하자라고 나갈 수 있으면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일종의 공론을 만드는 건데 저는 지금 제일 걱정을 하는 부분이 지금 남북 한간에 요즘 이제 뭐 탄핵 평화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 이재용 국장이 쓴 칼럼에서 그렇게 쓰셨구나. 그러니까 요즘 탄핵 구도가 오니까 북한에서 쓰레기 풍선도 안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탄핵 평화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건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해서 결국 한반도에 전쟁 오는 걸 막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예방 외교, preventive diplomacy에 우리가 더 많은 이제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런 걸 제가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 모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는데 이런 식의 소위 진영을 넘어서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진 분들이 허심탄회하게 여기에서 요걸 모으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근데 이걸 비정부 부분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든지 아니면 대선에 있어서 새 대통령이 오면 새 대통령이 블루리본 커미션 같은 걸 만들어서 이걸 보면 정부 수준에서 행정부가 안 되면 국회의장이라도 이런 블루리본 커미션 같은 걸 만들어서 소위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 뭐 정치인들 같이 모여서 하루 이틀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6개월이나 1년 동안 쭉 해서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서 블루리본 커미션 같은 걸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고 그래서 이 차이점을 좁혀나가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좋은 이제 밑거름이 돼갖고 이게 우리 행정부나 국회에서 내가 볼 때는 아주 우원식 의장 같은 사람은 상당히 이거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통일권 아님하고 이제 공동으로 해도 좋으실 거고 그렇게 해서 만약 할 수 있다면은 이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한미군이나 비핵화 문제나 한미 관계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전향적이고 선제적으로 나가고 좀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민태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민태은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 대외 정책 통일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이 계신 데서 제 의견을 보태려 하니 무엇을 보태야 하나 하고 앞에 발표하신 분과 토론하신 분들의 내용과 이제 중첩되지 않는 것을 하려고 제가 막 열심히 적고 빼고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초당적 대북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어려운 일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도 같은 회의 주제에 와서 얘기를 했는데 계속 저희가 초당적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초당이 정말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회의의 주제가 트럼프 2기와 연관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어떤 초당적 합의를
이루어내자 하는 게 주제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 제가 겹쳐지지 않는 부분에 이제 중점에서 말씀드린다면 일단 저도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트럼프가 보이고 있는 광폭의 움직임이나 여러 가지 어떤 말을 통한 정책이 실제 다 실현될 거라고는 좀 생각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게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미국의 뭐 민주당이나 입법부나 사법부가 이제 어떻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처해 나갈지,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뭐 국제관계에서는 상대국이라고 할까요, 뭐 대상국이라고 할까요,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대처할지에 따라서 이제 많은 그 말이나 그 광폭의 움직임에 이제 진동이 실제 어떻게 될지가 이제 후반부에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우리가 우려하는 것만큼은 큰 어떤 실질적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그러한 전망을 제가 하는 데는 가자 전쟁이나 러우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보였던 여러 가지 행보나 뭐 발언 아니면 정책 방향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많은 트럼프의 바람대로 실현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전망을 전제로 제가 이 자리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 드러나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올 하반기에 트럼프의 말대로 여러 가지 대외 정책이 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미국 정부에게 대북 정책은 후순위에 위치할 거다. 라는 사실은 저는 크게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북미 정상회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어떤 그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의 대내외 과시용 어떤 수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그 미국 주도로 비핵화나 아니면은 남북 관계 개선에 의미 있는 변화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전망을 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그 한미 동맹, 그 다음에 북미 관계, 그 다음에 비핵화의 하위 변수로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그 우리의 한국의 대북 정책을 좀 재배치하려는 내지는 이러한 어떤 순환고리 속에서 일정 거리를 좀 두려는 노력을 좀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북한과 관련한 사안인 비핵화 또는 적대적 이국가론에 대해서 정책 전문가나 아니면 학계 전문가들과는 달리 다수 국민들이 큰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을 주지하고 관련 정쟁하는 국민들에게 그 대북 정책이나 또는 뭐 남북 통일,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의지랄까요? 정부 정책에 대한 피로도만 높일 뿐이지 사실상 별로 정쟁화에 효과가 없다. 특히 우리 많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여론 신경 많이 쓰는데 그런 쪽에 관련된 걸 정쟁화할수록 아마 무관심은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은 걱정거리이기도 하지만 저는 기회가 된다고도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의외로 많은 국민들이 큰 거부감 없이 따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큰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재 저는 그 트럼프가 보이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그린란드에 대한 발언, 그 다음에 독일의 극우 정당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터무니없는 그러니까 그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뭐 거의 어지럽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 고관세 정책이라든지 주변국에 대한 강경한 이민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러우 전쟁하고 관련해서 거의 침략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요구를 거의 전폭적으로 수용한다든지 반면에 지원해 왔던 우크라이나의 뭐 대통령은 선거도 없이 당선됐다라는 가짜 뉴스나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는 이 트럼프 정부의 어떤 움직임을 그 미중 경쟁에서 비롯된 어떤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또는 미국 내에 있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국내 지지층을 확보한다라는 이 2가지 측면으로만 저는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트럼프의 현재 이런 행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개인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적인 리더십, 다시 말해서 이 권위주의적 리더가 되고 싶어하는 트럼프의 속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아마 트럼프의 어떤 대외 정책 행보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트럼프가 그 미중 경쟁이라는 구조적 틀을 바꾸기 어려운 북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앞에다가 두어서 어떤 일을 할 거라고는 예상한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나이브한 우리의 어떤 wishful thinking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저는 트럼프가 대북 정책을 자신의 힘과 리더십을 국내에 과시하는 어떤 수단으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뭐 러우 전쟁이 일단락되기 전에 뭐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는 어렵더라도 어쨌든 저는 그걸 추진하려고 하는 노력을 상당히 기울일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저는 트럼프가 뭐 비핵화에 대해서 실질적 합의를 뭐 희망한다든지 실제로 그거에 큰 관심이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정말 진지하게 그 비핵화의 목표를 트럼프 정부가 추진한다면 그 이전 1기와 똑같은 아마 북미 회담 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요즘에 많은 전문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군축이나 뭐 동결 쪽에서 합의한다라고 할 때 일단 그렇게 하려면 미국의 글로벌 핵 전략을 바꿔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전 트럼프가 뭐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그다음에 또 북한 입장에서도 그것이 일종의 뭐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합의에 다다르더라도 실제에서는 검증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북한이 과연 그 검증 절차를 밟을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상황을 저는 트럼프가 절대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비핵화 상황이나 아니면 핵동결을 원해서 어떤 그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 한국이 패싱되는 게 저는 두려운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관심을 끌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관심 없는 북핵 해결 문제의 어떤 북핵 해결 문제 실질적인 진지한 관심이 없는 게 걱정이지 저는 사실은 패싱도 걱정이지만 그것보다는 그게 사실 저한테는 훨씬 더 어떤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한테는 현실적인 북핵 위협이나 북한의 안보 어떤 위협이나 도발을 미국이 방관하는 것에 대한 저는 뭐 개인적인 걱정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만약에 정말 비핵화를 원하고 남북 개선,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북 정책을 한미 동맹의 어떤 하위 또는 한미 관계의 어떤 아니면은 뭐 북미 관계 어떤 하위 변수로 두거나 그 순환고리에서만 자꾸 보려고 하는 데서 빨리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결국 미국이 주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국제 질서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말과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냥 정치권이 이것을 대북 정책을 우리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명분용으로만 쓰고 있는 거지 사실상 뭐를 하려고 한다라고 저는 보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거리를 두는 걸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거리 두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여쭤보신다 그러면 저도 뭐 그렇게 현재로서 해안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는 초당적 인식에 공감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정치권이나 아니면 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정쟁화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론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통일연구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점점 우리 국민들은 북핵으로부터 그 위협을 느끼는 국민의 수가 줄고 있고 그다음에 북핵 자체에 대한 관심도 줄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적대적 이국가론이 뭔지 모른다. 알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국민이 6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집어 얘기한다면은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국민은 북한을 적으로도 보지만 협력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을 그렇게 단선적으로 보지 않고 굉장히 어떤 복잡한 정체성과 관계의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얘기는 결국 어떤 뭐 일부 정치권에서 보는 것처럼 북한을 뭐 위협으로만 본다든지 아니면 북한을 어떻게 정치권이 바라보듯이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나서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할 때 의외로 많은 국민이 그 어떤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호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뭐 미국만 바라보고 북한을 비난한다든지 어떤 정쟁화의 명분으로 대북 정책을 삼는 것은 이제 이 미국이 변화하고 국제 질서의 어떤 국제 환경이 변하는 거를 고려할 때 조금 저희가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두 가지만 짧게 더 말씀드리고
제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사회 내에서 북한에 대한 인식을 좀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뭐 북한 주민을 거지로 얘기한다든지 뭐 북한 저분을 돼지로 묘사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담론으로는 저희가 대북 정책을 꾀할 수가 없다라는 것과 함께 이질화되어가는 북한과의 어떤 통일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뭐 통일 공감대를 확산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이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근본적으로 통일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저는 그것의 출발이 우리가 민주주의를 좀 내면화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통합만큼이나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관용을 내재화하는 그런 민주시민을 기르지 않는 한 통일이 왜 필요하고 통일이 왜 중요하고 통일이 어떤 이익을 가져오고 이런 거를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탁상공론처럼 들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가 대북 정책을 국내 과시형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지적이나 북한 문제의 실질적인 진전에 관심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우려 사항이다라고 하는 포인트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경주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님 코멘트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전경주라고 합니다. 오늘 일단 이렇게 존경하는 선생님들 많이 계신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하루보다 앞으로 계속 오라고 하신 말씀에 저는 더 기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논의에도 제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 토론은 사실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많은 분들의 의견과 살짝은 겹치기는 하는데 그래도 좀 약간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젊은 세대여서 좀 도발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다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전재성 교수님의 굉장히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발제 내용에서 제가 더 보탤 내용은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외 정책이 모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갑자기 패권국을 물려받은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트럼프가 물려받은 정부는 분명히 패권을 잃어가고 있는 강대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끝은 분명히 굉장히 힘이 약화된 미국이었다. 그것이 갑자기 트럼프가 물려받았다고 해서 힘이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닌데 트럼프가 그런 척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착오가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착오 없이 지금 국가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트럼프의 말을 아주 잘 듣는 국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유럽의 대응들을 보면 유럽도 이제 트럼프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유럽 각자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머리를 맞대고 있고 그리고 대만조차 도 내부의 TSMC 공장에 대한 준공을 관세 압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 트럼프에 너무나 많이 좌우돼서 어떤 정책 방향성을 결정짓는 것이 과연 맞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럼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사실은 중간 선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할 만한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이디 벤스가 사실은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일관되게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제이디 벤스는 굉장히 오래 정치를 앞으로도 할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브리지 콜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트럼프와 굉장히 괴리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지금은 얘기하고 있지만 2년 후에는 그런 의견들을 얘기하면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의견들은 주로 트럼프의 의견에 많이 일치하기보다는 기존의 공화당이 갖고 있었던 아주 기본적인 공감대 그리고 미국 국제정치학계에서 흔히 restraint 자제를 얘기하는 선택적 개입을 지지하는 그런 현실주의자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된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가 다극질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동시성 문제, 여러 군데에서 분쟁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인데, 특히 중국과 협력하거나 미중 경쟁에서 기회를 차지하려는 러시아, 이란, 북한 등과 중국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여전히 미중 전략 경쟁 구도를 얘기하지만 이번에 나올 전략 문서에서는 분명히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협력적 혹은 기회적인 접근이 저는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것은 냉전과의 큰 차이점을 두고 있습니다. 냉전 때는 미국과 소련 외에 고려할 영향력이 있는 국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국 이외에도 다른 영향력이 있는 적대국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동맹국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이 러시아를 그리고 한국이 북한을 잘 억제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트럼프가 아니라 해리스 정부였었다 할지라도 겉으로만 상냥할 뿐 안으로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이란을 중국 편에 서지 않게끔 회유할 가능성은 있어도 이들이 힘이 세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유를 해서 중국과 덜 친하게 만들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러시아나 북한, 이란을 힘을 세게 할 어떠한 동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지금 굉장히 잘해줄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그럴 거란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는 역시 저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중국과 북한이 협력할 가능성, 그리고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북한이 스포일러가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미국은 동맹을 중시하고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이외에 지금 청문회에서 언급하고 있는 청문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여러 후보자들은 일관되게 한국의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을 다른 동맹국들과 차별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만은 한국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표현을 한다거나 일본도 한국과 미국과의 어떤 군사협력 모델을 따라야 한다라는 표현,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과 같은 능력이 있는 국가에 대해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란이 핵을 가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강한 의지를 공화당이 표명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직접적으로 청문회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 역시 여전히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협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4년 내에 어떤 우리에게 큰 위협을 줄 만한 그런 협상의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그 협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쉽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협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뭐 어떤 관광 과 관련된 그런 투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 역시도 트럼프 이후에 그러한 이익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김정은 역시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큰 것을 기대하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포럼에서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지, 미국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북한은 어떻게 행동할지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미국의 그 상황을 놓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도 잘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미국이 도울 수 없으니 유럽과 더 잘 지내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중국에 대한 위협입니다. 중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같이 공동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지 않을 것인가 중국과 잘 지내려고 노력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시점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제가 국방연구원에 있기 때문에 국방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와 관련해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의 요소는 위협 그리고 국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이 한반도에서 위협이 북한으로부터 오는 것만 위협인가?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모든 분들이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색지대에서 일어나는 분쟁들, 이 분쟁들의 대부분이 국적을 명확하게 달고 오지 않습니다. 그 북한에서 오는 것인지 중국에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면전 수준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그것이 북한에 의해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시작된 시점부터 중국과 러시아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북한으로부터만 오는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처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에 밀리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도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미국이 제1도련선 내에서 중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와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도련선 내에서 중국에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기업들의 활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생계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저는 답은 명확해진다라고 봅니다. 북한은 다극화된 질서를 원한다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그럼 뭔가? 우리는 다시 미국 주도의 패권 질서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양극 질서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다극화된 질서를 원하는 것인가? 무슨 질서를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저는 우리가 원하는 통일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세계 질서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어떤 세계 질서에서 살기를 바라는지, 이 문제들을 고민한다면 우리가 어떤 위협에 대응해야 할지,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우리의 국익에 맞춰서 분명히 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답을 하고 나면 전자권 전환이나 주한미군 감축,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이게 반드시 미국이 원하기 때문에 혹은 미국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앞선 미래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이 포럼에서 얘기하는 초당적인 어떤 공감대가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 좀 더 답을 내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이제 마무리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방백서 2020년 버전 그리고 국방백서 2022년 버전 두 개는 다른 정부에서 쓰여졌습니다. 이 다른 정부에서 쓰여진 두 가지의 첫 번째 국방정책 중점은 전방의 안보 위협 이란 표현이 국방백서 2020년 버전에 쓰여졌고요. 국방백서 2022년 버전에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이라는 표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위협에도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위협에는 대비해야 된다는 전방위 국방태세는 초당적 공감대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한미동맹을 중시해야 되는 것 역시도 초당적인 공감대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백서 2020년에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중점을 두 번째로 놨습니다. 오히려 보수정부에서 그것을 세 번째로 두었습니다. 이렇듯 네, 한미동맹에 대한 중시 역시도 초당적인 공감대를 가진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수정부에서 자강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즉 우리 군의 혁신이나 개혁이 보수정부에서도 똑같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실은 공감할 수 있는 초당적인 공감대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시작으로 더 구체적인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보다 광범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 전략적인 선택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우리 동아시아연구원 하영선 이사장님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마이너스로 발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래간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교수가 포괄적으로 잘 요령 있게 요약을 했고 또 앞에서 5분 전문가분들이 토론을 좋은 토론들을 해주셔서 저한테 남은 역할이 뭐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 다만 유리한 점은 제 스스로 제가 좁은 의미의 이 남북 문제의 전문가로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든지 틀려도 별 지장이 없어서 누구보다도 좀 자유롭게 얘기저얘기 8분 내지 한 10분 걸쳐서 해보겠습니다. 그 발제와 관계없이 최근 국내외 이런 논의들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한 4가지 정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트럼프, 두 번째 확장 억제 문제, 세 번째 북미 협상, 네 번째는 좀 엉뚱하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로운 문명 표준으로서 등장하는 생성 AI 시대의 통일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네 얘기를 시간 범주 내에서 하겠습니다. 트럼프 2기의 문제는 국내외 논의들을 간헐적으로 제가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기분은 너무 약간은 이분법적으로 문제에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축약하면 다극화 속에서의 아메리카 퍼스트, Peace through Strength를 통해서 마가를 추구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금방 들여다봐도 이것은 상호 모순입니다. 뒤에 얘기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나 Peace through Strength로 마가가 되려면 사실은 그 세계 질서에 완전히 주도국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일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이것이 상호 상충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가능성과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들도 모를 이유가 없죠. 그 제가 트럼프나 트럼프 팀의 비교적 이론적인 백업을 하는 사람들 글을 보면서 키워드를 부딪히는 것은 priority입니다. 콜비 경우에는 그걸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prioritization이 키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나 Peace through Strength라고 하는 것은 구호고 실제 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가 사활이 걸렸다고 하는. 따라서 우리도 그 각도에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럼 억제 문제나 북미 협상의 문제, 제가 보기에는 당장 대선이 치루어지고 아니면 대선이 치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최대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저는 이 억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맺었던 그 Extended Deterrence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을 막연히 상상하기보다는 북한 문제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들을 하십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검토는 안 했어도 검토해봤자 나올 얘기는 이미 다 알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북한에 대해서도 디터런스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단 문제는 익스텐디드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 인테림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 가이던스라는 건 사실 콜비가 하는 자기가 좌장에 대해서는 제1 업무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난번 헤리티지 2025 프로젝트를 보조 참고서로 사용하면서 이미 검토가 되어졌고 내년에 이제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도 그렇고 내셔널 시큐리티 NSSR도 그렇고 2026이 이미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작업들을 한참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들을 행간을 읽어보면은 특히 북한 핵에 대해서
디터런스의 맞춤형 디터런스는 우리가 포기할 생각이 없다.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얘기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터런스 그 맞춤형 디터런스는 일단 유지하는 방향을 한다. 그럼 뭐가 문제냐? 주로 핵심적으로 디터런스 하겠다는 것은 미국의 위협을 주는 핵미사일 부분에 대한 디터런스는 반드시 하겠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반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 파트가 아마 문제의 핵심에 걸려 있는 부분이고, 아까 뭐 문 교수도 지적했고 여러 사람이, 그러면 이 익스텐디드라고 하는 부분을 낸 생각이 없냐? 콜비 3월 5일 그 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정확하게 상원의원이 익스텐디드 디터런스에서 답변을 하고 그러니까 답변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 답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그 리저널 차원에서 미슬 디펜스 이니셔티브 차원에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우회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익스텐디드는 우리는 관심이 없어. 시애틀부터 샌디에고만 관심이 있지 서울에서 부산은 관심이 없어. 그 얘기가 아니고, 익스텐디드 디터런스는 한미일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 특히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다 됐어요. 시간이 다 돼가니까 지금 네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만 짧게 하겠습니다. 북미 협상의 문제는 시작되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시다시피 19년도 그 하노이 실패하고 북한의 얘기가 전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셈법이 안 맞는다. 그럼 6년 만에 만나면 셈법이 맞을 거냐? 트럼프의 셈법이 바뀐 것은 아까 얘기대로 디터런스를 하겠다는 부분까지가 우선 목표다. 익스텐드 디터런스 이전에 미국에 대한 위협은 궁극적인 완전 비핵화는 최종적인 목표지만 중간 징검다리의 비중을 확실히 준 것은 명백히 부분적 셈법의 변화죠. 그럼 북한은 셈법이 바뀌었냐? 북한은 궁극적인 것은 미국 대북적 정책이 없어져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 잠정해서 핵 군축을 가자 하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미국 국방부의 개혁 프로그램을 우리는 그 들여다보는 것이 맨 앞에 것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4대 목표 중에 3번 목표는 핵군 확대입니다. 그러면 핵 군축이라고 그러는데 미국 국방부는 지금 군 확대인데 군축이 줄어들겠냐. 또 커스텀된 북한에 대한 그런 맞춤형 디터런스도 계속 유지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북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냐 하는 충돌 때문에 아마 회의는 재개되지만은 서로 부분적으로 주고받는 것 때문에 중간쯤 가면은 스톱될 거다. 그럼 안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아까 토론에 나오신 대로 좀 길게 보면 당사국 관련 당사국들의 국내 변화와 주변 국제 변화가 합쳐지는 상황에서 어느 단계에 새로운 셈법들이 만나야 되니까 너무 초조하게 바라다 보면 안 된다는. 마지막에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한 것은, 사실은 우리가 통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근대 프로젝트로 한 얘기인데, 이미 시대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탈근대 쪽으로 넘어가는 속에서 AI 시대의 통일 속에서 어디선가 남북이 만나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다른 액터의 모습이나 무대의 모습이나 또는 연기의 모습도 사실은 지금 하는 식의 연기 방식이 아니고 자생적인 모습과 공진적인 모습이 합쳐져서 만약 공생 같은 것이 새로운 골로 정해지는 모습을 만나는 것이 궁극적인 21세기적인 통일 방안이라 그러면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로 좀 생각할 필요는 없는가. 그 얘기는 뭐 안 나와서 제가 좀 덧붙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또 그리고
이 익스텐드 디터런스와 관련해 가지고는 상당히 그 상세하게 또 이렇게 조망을 해주시고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